얽히고 설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두 사람.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대구 달성군으로 갔습니다. 먼저 사저에 도착을 했는데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지금 건강 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그분을 뵙겠다고 찾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퇴원하셨다니까 한번 찾아뵐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식 접촉은 한번 있었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얘기들이 오가지 않겠나. 글쎄요, 화요일 날 오후 2시인가 4시인가 화요일 날 아마 오후에 일정이 잡힌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우리 운전. 사실 저희가요, 오늘 아침에 이 아이템 회의를 하다가 야, 두 사람이 만나는데 첫 대면 모습이 어떨까? 요 문 앞에 마중 나와 있을까? 박 전 대통령이 막 상상했는데 약간 김 빠졌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박 전 대통령은 안 나왔어요, 마중은. 네. 좀 김 빠졌죠. 두 사람의 투샷을 기대했었는데 맞이하러 나온 사람은 유영하 변호사였습니다. 윤 당선인은요, 오늘 오후 2시쯤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을 예정이었는데 조금 빨리 1시 56분쯤에 사저에 도착을 했어요. 네. 보신 것처럼 맞이하러 나온 유영하 변호사와 악수를 나누면서 뭐 오랜만에 뵙는다 이런 말들을 주고받고 안내를 받아서 사저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사저 안에서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의 만남이 50분가량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투샷을 기대한 이유가 있죠. 두 사람 굉장히 복잡한 인연으로 얽힌 사이잖아요. 그래서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의 만남은 정말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의 인연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집안에서는 악수를 했네요. 그러게요. 지금 사진이 나왔는데 그러네요. 두 사람과의 한과 민트차를 같이 나누면서 환담하는 장면, 이 투샷이 보이기는 보였습니다. 네. 네, 오늘 어쨌든 두 사람이 지금 복잡하게 얽힌 인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 당선인 검사 시절에 다들 아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에 국정화 댓글 사건으로 한번 충돌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좌천이 됐었죠. 아하. 그리고 나서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 때 이제 박 전 대통령의 특검팀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당선인이 다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서 네.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구속된 이후 2019년에는요,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를 두 차례 불허한 그런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과의 이 얘기들이 참 이게 드라마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참 그런 인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악연이라면 악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만남에 이목과 기대가 한꺼번에 쏠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만남에서 해석도 굉장히 그 의미를 두고 분분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그 대통령 취임식이 통합을 주요한 키워드로 삼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래 묵은 이런 해묵은 감정을 해소하고 네.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 박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하는 그런 단순한 어떤 만남, 화합의 자리인가 아니면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만남으로 보수층 어떤 지지를 확고히 다진 어떤 계기로서 삼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오늘 만남에 대해서 사진 몇 장을 공개했는데 저 사진을 통해서 일단 흥미로운 건 몇 가지를 좀 알 수가 있네요. 우리가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며칠 전에 지난주 금요일이었던가요? 유영하 변호사를 지지하는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을 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뒤로 이 장막 커튼 같은 그런 커튼 배경은 익히 봤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윤석열 당선인과의 만남 때도 그 비슷한 장막 커튼, 그러니까 아마 그 메시지도 집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그 장막 커튼 배경만 오늘 또 공개될 줄 알았는데 이번엔 커튼 쪽에서 반대쪽을 향해서 찍은 사진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실 내부가 좀 공개가 됐어요.
거실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던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사진 커튼 쪽에서 찍은 사진 보니까 이건 지금 장막 커튼 쪽을 향했잖아요. 반대편으로 이 커튼 쪽에서 이 회동 모습을 찍은 사진 보니까 배석자도 나오고 거실 내부 모습도 조금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사저의 거실이 저렇게 생겼구나. 보세요. 이 모습입니다. 요런 정도의 요런 거실 평수 조금 대략 나오네요. 요런 구조로 돼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배석자,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가 배석해서 열심히 지금 메모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브리핑 할 걸 대비해서. 근데 제가 좀 삐딱하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최전봉 교수님.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상춘제 회동할 때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갔잖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여민관 집무실 아래 1층까지 나와서 반갑게 맞이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박 전 대통령 그냥 집 안에서 맞이했어요. 혹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언론들이 이 부분 내일 혹시 신문에 좀 쓸까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그 밑에까지 내려왔다. 현재 대통령이 당선인을 맞이하는데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당선인이 청와대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당선되고 나서 보통 실내에서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었고 실내로 들어오면 마중을 나오는, 그러니까 인사를 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 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났을 때는 그 비서동에 밑에까지 내려와서 차 내리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맞이했잖아요. 네.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말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예우를 대단히 많이 갖추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존중하고 최대한 당선인에 대한 예의를 갖추려는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유영아 변호사가 대신 나와서 맞이했잖아요. 뭐 저게 통상적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뭐랄까요, 서운함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한 번의 만남으로 모든 게 풀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가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떤 이런 그 어떤 갈등의 요소로 비춰지는 것이 해소돼야만 본인이 보수 진영의 확실한 지지를 받고서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어쨌든 퇴임한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네. 현직 이제 대통령이 되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그 현직 대통령과 갈등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본인한테 도움이 안 돼요. 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어쨌든 같은 정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과 이제 당선인 신분의 입장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필요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오늘 사저 앞에 분위기도 뜨거웠을 텐데 아까 잠깐 이 그림 나오더라고요. 그 윤석열 당선인이 탄 차량이 이 사저 대문 앞에 딱 도착하는 모습 볼 때 거기 사저 앞에 사람들 엄청 많이 왔던데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오늘 아침부터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앞은 지지자들과 주민 등 수백여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아하. 오늘 대구 최고 날씨가 한여름을 방불케 했습니다. 30도까지 올랐는데 그래요? 이런 날씨에도 아랑곳 않고 수많은 인파가 모여든 겁니다. 이날 사저 주변에는요. 경찰이 대거 투입돼서 통제선을 설치하는 등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야, 사실 아침 부지런하신 분들은 또 아침 일찍부터 저기 가셨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오후 2시에 이제 만남인데 많은 분들이 보세요. 와, 화환까지 저렇게 다 마련해서 보세요. 저렇게 미리 동선이 저 바리케이트를 지나서 이제 이 윤석열 당선인 차가 들어왔고 거기에까지 통제를 한 거예요. 이 접근을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동은 50분간 이루어졌어요. 앞서 보셨지만 배석자가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유영아 변호사가 배석해서 열심히 메모했잖아요. 50분 회동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요? 두 사람 얘기 통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선인께서 대통령께 식사는 잘하시냐고 이렇게 그리고 건강은 잘 챙기시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이어서 이제 당선인께서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워딩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든지 좋은 업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들을 굉장히
그 아쉽게 생각을 해서 정책에 대한 그 계승도 하고 또 널리 홍보도 해서 제대로 알려주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정말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했습니다. 네. 분위기는 브리핑을요 제가 쭉 이 방송 전에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일단 양측 모두 오늘 회동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좋았다. 그 점을 강조하느라 상당 시간을 좀 할애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회동에서 어땠는가, 분위기 어땠고 어떤 얘기를 나눴는가는 사실 당사자한테 듣는 게 제일 좋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이 만남을 갖고 나서 나와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여튼 아무래도 그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이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하여튼 그 대통령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생활 뭐 이런 거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 글쎄요, 그동안 맺혔던 앙금이라면 앙금, 뭐 서운한 마음이라면 서운한 마음, 그거를 조금 뭐 오늘 다 풀 수는 없겠지만 그걸 풀 만한 대화를 했을 것이란 짐작이 하는 대목이에요. 일단 화해하기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께서 먼저 손을 내민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이 악연이 계속되길 바라는 국민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 회복하는 것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첫 번째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선 기간 중에도 미안한 마음 계속 표현을 했죠. 특검 공직자로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서적, 정치적으로 대단히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었고 네. 당선 이후에도 임기 시작 전에 만나서 앙금을 풀고 감정적인 부분 털고 싶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화해 자리 만들겠다는 의지가 오늘 실현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아까도 이제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지나간 과거 뭐 언급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제 마음을 말씀드렸다라고 하는데 사실 사면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 건강 악화였잖아요. 그랬던 만큼 그 미안한 마음의 크기도 더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오늘의 만남 크게 본다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리였다라고 보여지고 또 이 의미를 조금 더 축소하자면 이 보수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한 자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선 국면 가운데 이재명 상임고문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상임고문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단체들에서 지지 성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고 본다면 보수가 하나가 아니라 분열됐었다라고 뭐 말씀을 드려도 이게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두 사람의 만남, 보수의 화합의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자연스럽게 다음 달 10일 취임식 초청 관련 얘기도 나왔을 것 같은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식 부분도 우리 당선인께서 정중하게 요청을 하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저 말은 취임식에 오겠다, 참석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좀 무방한가요? 어떻습니까? 예전부터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었고 오늘 만남 자리에서도 직접 취임식 참석을 요청합니다. 예, 박 전 대통령 지금 현재 건강 상태로는 자신이 없지만 노력해서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하겠다고 화답을 합니다. 다소 애매모호하지만 네. 태도로 보면 일응 참석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윤 당선인의 사저 방문은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화해의 손길을 내민 것이고 박 전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할 경우 이는 이에 화답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경우 보수 정당에서 배출될 대통령인 윤석열 당선인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돌고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50분 회동했는데 지금 이 모습은 뭐냐면 회동 마치고 나와서 사저 앞에 모여든 많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직접 앞에 가까이 가서 저렇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는 윤석열 당선인의 모습입니다. 이 애초에 예상으로는 글쎄요,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과거의 이 어떤 행동에 대한 불편함, 미움, 서운함 그런 게 있어서 혹시라도 볼썽사나운 모습, 불상사가 일지는 않을까 했는데 그런 거 없이 오늘 현장 취재기자의 말 들어봐도 저렇게 환호하고 연호하고 박수치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줄을 이뤘다고 합니다. 글쎄 최준봉 교수님, 네. 저 모습 예정에 즉흥적인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고 또 미리 예정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일단 환대까지는 아니어도 일단은 긍정적인 지금 인사까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오신 분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도 오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이 오는 것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 그럴 거라고 수도 저는 봐요.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 당선인이 어쨌든 오신다는 건 저기 방문한다는 건 다 알고 있었고 네. 또 대통령을 지지했거나 아니면 새로운 이제 당선인 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근데 왜냐하면 그래서 TK 지역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이 섞여 있을 걸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서 좋은 모습 보이고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는데 네. 거기에 또 부정적인 이미지를 붙일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자제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하. 사실은 두 분이 만나서 어쨌든 그 화기애애하게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그분들의 행동 하나 때문에 이상한 이미지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거기에 대한 있겠네요. 경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이제 곧 취임하게 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 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도 함께 포함돼서 다양한 분들이 아마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오기 전에 들른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딜까 궁금하잖아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이 소문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소문시장만 오면은 하여튼 어디 아프던 것도 다 낫고 하여튼 엄청난 그 힘을 받고 자신감을 늘 얻게 됐습니다. 선거 전날도 그 열렬한 그 격려로 제가 하여튼 마지막 대전 서울까지 유세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서문시장에만 오면 힘이 난다. 사실 저 얘기는요. 대선 전날 직전 유세 때도 서문시장 들렀을 때 비슷한 말 했어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2일 동안 계속 다니다 보니 목이 다 쉬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이 서문시장에 오니까 힘이 납니다, 여러분. 이 서문시장에서 기받고 갈랍니다, 여러분. 사실 서문시장 하면요. 정치인들 주요 굵직굵직한 정치인들 어떤 이벤트나 어떤 중요한 선거 앞두고는 꼭 들르는 곳인데 대체 저곳이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어떤 인연이 있는 곳일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요, 저 3월 8일 대선 바로 전날 마지막 유세지로 저 대구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대구 하면은 보수의 텃밭, 그 중에서도 서민들과 어우러지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 유세란 후 35일 만에 다시금 찾아서 약속을 지키러 왔다. 그때 네. 분명히 이게 잘 당선된 후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오게 됐다고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이곳에서 윤석열 당선인은요, 후보 시절의 트레이드 마크였죠. 이 어퍼컷, 소위 윤퍼컷도 2차례나 선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서문시장 상인연합회와 간담회도 가졌는데요. 권력이 서문시장에서 나오는 것 같다. 서문시장만 오면 아픈 것도 다 낫고 자신감을 얻게 된다고 각별한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네. 사실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기 받고 간다. 기 받고 갈랍니다. 그러잖아요. 서문시장. 그런데 이 서문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때려야 뗄 수가 없는 장소일 거예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하셨나요? 서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만두도 만드셨어요? 비치지 않는 거. 이거는 좀 비치지 않겠어요? 비치지는. 네. 이거 사이즈는 3 사이즈로.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야, 참 저 때가 또 이 주마등처럼 뭐 박 전 대통령 뇌를 스쳐갈 수도 있어요. 참 뭐 서문시장 갔다 왔다는 말 아마 오늘 회동 때도 했을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서문시장이 정말 글쎄요 길을 많이 이 보충시켜줬던 그런 곳인가 봐요. 그렇죠. 서문시장은 대구의 대표적인 시장일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라면 늘 선거 때마다 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저기에 가면 사람의 어떤 뭐랄까 기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엄청난 그 에너지가 보여져요. 그래요. 그리고 일단 선거에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저기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 쳐주고 뭐 칭찬해주고 막 연호하고 이러면요 힘이 나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열화 같은 목소리와 함성이 들리면요 다시 힘이 생기는 게 정치인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문시장은 사실 정치의 대구의 정치의 가장 뭐 1번지라고 제가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보수 진영의 후보들을 맞이해주고 박수도 치고 지지해주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뭐 윤석열 당선인 또 그 전에 선거 나왔던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서문시장 갔어요. 아까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얘기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지지자들의 함성 들으면요 다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 저는 선거에 출마해보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에서는요 저런 곳에 가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네. 이런 표현을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치 무슨 그 강력한 어떤 에너지 주사를 맞은 것처럼 저 함성이나 아니면 열광적인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승리에 확신을 갖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서문시장을 대부분 많은 정치인들이 찾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그 후일담을 말씀드리면 지인분이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서울에서 대구까지 이제 문병을 갔어요. 근데 간 김에 나오는 김에 야 왔는데 서문시장 한번 가보자 해서 갔는데 좋더라고요 진짜. 뭐 기가 느껴진 것까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살아 숨쉬는 그런 생동감은 정말로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제 회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곱지만은 않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권상희 평론가님. 당연히 곱지 않게 보겠죠, 이분들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 두 분의 만남 가운데 유영하 변호사의 표정에 주목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표정 변화가 어떨지 주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그러니까 이 박심에 대한 영향력 뭐 부정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지금 뭐 박근혜 8이라는 식의 네거티브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일단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후원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어제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상, 지지를 호소하는 영상을 틀기도 했었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회동회에서 권영세 부위원장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만 배석을 했는데 사실 지방선거가 없다고 친다면 두 분이 배석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의 만남이 성사되기까지는 물밑 접촉을 하는 데 있어서 권영세 부위원장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의 노력이 있었거든요. 배석하는 게 당연한데 하필 지방선거가 있고 대구시장에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출사표를 던졌는데 거기에 더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를 발표하면서 지금 유영하 변호사의 지지율도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만남 이후에 대구의 여론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뭐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대구시장 경선 분위기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과거에는 정말 강성 친박계로 분류되던 이분이 진짜 뭔가 따끔한 쓴소리 한마디 했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 국면에서 전직 대통령이 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건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적절하지 봐요. 않다. 예. 지금은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이후에 억울한 부분들도 많고 예. 또 5년 동안 영화의 그런 몸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이런 명예를 회복을 시켜주는 데 있어서 뭔가 그 박근혜 대통령 가까웠던 분들이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지 그렇죠. 이런 계기로 해가지고 정치적인 자기들의 그런 입지를 예. 세우는 데 있어서 저는 그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런적인 측면은 저는 좀 싫어합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사실 김태흠 의원은 원내대표 나가려다가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이 부탁을 받고 충남지사로 틀었단 말이에요. 굳이 대구 선거에도 나가지 않는 김태흠 의원인데 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서 그만큼 지금 유영아 변호사의 어떤 이런 행보가 좀 곱지 않게 보이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유영아 변호사를 겨냥한 얘기 같아 보여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유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하기는 했지만 유영아 변호사가 대구에 뚜렷한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 유영아의 어떤 행보나 이력에서 대구가 떠오르는 게 딱히 없어요. 그래요? 오직 떠오르는 것은 박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죠. 아직까지 TK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과의 이 인연. 그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유영아 변호사가 지금 박 전 대통령을 등에 업고 그 후광 효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과 네거티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본인은 그게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뭐 박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지 영상 같은 것들 공개한 이런 일련의 행보들을 봤을 때 이런 일각의 네거티브에 일종의 힘이 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걸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김태흠 의원이요. 영상 보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선거 국면에서 던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그걸 계기로 측근들이 자기 입지를 세우는데 이걸 이용한다는 것은 더욱더 반대라고 하면서 탐탁치 않아 하는 모습을 보인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당선인과 오늘 박 전 대통령 회동에 아마 이분 빼면 진짜 서운할 거예요. 정말 지금 심기 불편한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활주로가 한 3.8km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국비공항이 되어야 됩니다. 윤 후보 이거 약속하시겠죠? 예, 형님. 줄 한번 보십시오 뒤에. 야, 야구장에서도 진짜 젊은 층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서로 그냥 줄 서서 보셨죠? 줄 서서 같이 기념사진 찍으려고 하는 이 젊은 분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이곳을 찾았다고 해서 마저 보고 그 영상까지 마저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가며 대구의 경제 발전을 이룰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아, 역시 서문시장 뭐 안 갈 수가 없어요. 서문시장 갔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모습인데 지금 최진봉 교수님, 네. 홍준표 의원이나 김재원 전 최고위원 지금 보세요. 얼굴에 웃음기 앞서 홍준표 의원은 야구장 찾았으니까 안 웃을 수가 없었겠지만 김재원 전 최고위원 보니까 지금 표정이 썩 좋지가 않아요, 지금.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유영아 변호사의 등장 때문에 상당히 선거판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원래는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뭐 여론조사 쭉 결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홍준표 의원이 앞서고 있어요. 근데 유영아 변호사의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 언제까지 오를 거냐, 어느 정도의 파장이 일 거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저기서는 어쨌든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출신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제 경선에서 누가 또 되느냐가 중요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정치적 메시지가 그 후원회장으로서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건드릴 수밖에 없고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 유영아 변호사 배석을 했다. 이 자체로도 두 분은 상당히 불편하게 느낄 겁니다. 지금 말은 못하지만 이건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마음속으로 할 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누구한테 힘을 실어주냐가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당선인의 어떤 윤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느냐도 사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영아 변호사가 저 자리에 배석했다는 것만으로도 두 분은 상당히 불쾌함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됐을까요? 오늘 정치적 의미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누가 봐도 다른 후보들 볼 때는 정치적 의미가 담겼다고 볼 것 같기도 해요. 일단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저는 뭐 어떤 후보에게 윤심을 작용시키느냐 이게 지금 윤석열 당선인한테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는 게 바로 윤심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국정 운영 초기의 동력 확보는 지방선거 승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특정 후보의 뭐 윤심 이런 건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그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이 소통 채널 청년의 꿈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뭔데요? 홍 의원을 제거하려고 김재원을 내려보내려고 했는데 유영아 변호사가 너무 떠서 홍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 이런 질문에 준표영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윤 당선인과 박 전 대통령의 회동은 검사 시절 악연 정리 차원일 뿐이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해석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중요한 건 이 지방선거도 중요하겠지만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지지율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윤 당선인의 어떤 정치적인 기반이라든지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를 했고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반을 다지는 차원도 저는 이번 방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지 지방선거에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점점 뜨거워지고 재밌어질 대구 선거 앞으로도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오늘이 4월 12일이니까 뭐 한 달 조금 더 남았어요. 대진표가 속속 좀 정해질 것 같기도 한데요. 안진용 기자님. 네, 서울시장에는 오세훈 후보, 부산시장에는 박형준 후보, 그리고 경북도지사에는 이철우 후보 공천이 어제 확정이 됐는데요. 세 후보 모두 현직 광역단체장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중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경선 없이 사실상 전략 공천을 통해 본선으로 직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이 경기지사 후보 경선 같은 경우는 김은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의 2파전으로 치러지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총 14개 지역에서 단수 공천이나 경선 후보를 확정했는데 아직 한 곳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한 곳이 어디냐? 바로 대구시장 경선 일정인데요. 여기에는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전 의원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까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향후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지 추후 다시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경기지사도 역시 지금 정해지지 않았어요. 뭐 김은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2파전. 네. 그런데 지금 이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공천이 확정됐어요. 앞서 뭐 몇 군데 다 정해졌습니다만. 이 오세훈 시장과 이 눈도장을 좀 찍으려고 지금 다들 난리라고 하는데요. 관련 영상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장님 뵙고 같이 이제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 문제 가장 경기도와 서울시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GTX 지하철 광역버스 이거는 앞으로 긴밀하게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 오세훈 시장님과는 23년째 인연이고요. 제가 제 입으로 원팀이라고 강조 안 해도 이미 오세훈 시장과 제 관계는 아주 돈독해 왔고. 허주연 변호사님, 유승민 전 의원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 오세훈 시장과의 인연을 상당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경기도와 서울은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에요.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요. 반대의 경우도 그렇고 서울의 집값은 경기도의 집값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주택 문제, 교통망 구축 문제 이게 경기도와 서울이 긴밀하게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과 제일 협력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 유승민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유승민 전 의원 어제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공개 조찬 만남을 갖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양지역의 최대 현안인 교통과 주택 문제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두 사람이 23년째 인연이어서 원팀을 강조하지 않아도 아주 돈독한 사이다라고 하면서 오랜 그 사이를 강조를 했습니다. SNS에 글도 올리기도 했어요. 그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게 굉장히 괜찮게 지금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잖아요. 네. 이걸 또 경기도에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래서 유승민, 오세훈 콜라보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애초에는 비공개 조찬이었는데 나중에 저 사진을 공개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공개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비공개 조찬했다는 걸 소문을 들었겠죠? 누가요? 바로 이 사람이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다면 경기도가 지원하는 시민단체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갈 것입니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전액 국민들께 환수 조치시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김은혜 경기도지사가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혈세 지킴이 남매가 되겠습니다. 국가에 기생하는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는 경기도의 철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유승민 전 의원은 비공개로 조찬을 했는데 그러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김은혜 의원 혹시 점심 먹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어제 오전 유승민 전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만나고 4시간 뒤에 김은혜 의원도 오세훈 시장을 만납니다. 사실 김은혜 의원은 이미 윤석열, 오세훈, 김은혜는 국민 혈세를 지키는 남매라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남매를 자처한 김은혜 의원 역시 오세훈 시장과의 만남에서 광역 급행철도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어 김은혜 의원은 경기도의 발전은 경기도민만으로 힘들다. 중앙정부, 서울시, 경기도가 협치해야 조속한 성과를 낼 수 있다면서 윤 당선인 오세훈 시장과 가장 가까이서 호흡한 자신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확실한 건 하나 있네요. 오세훈 시장 주가가 지금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 경기지사 출마 후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저렇게 앞다퉈 만나는 이유 배경은 뭘까요? 일단 첫째는 아까 이제 뭐 몇 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수도권으로 묶여 있잖아요. 경기도와 사실 서울은 생활권이 같아요. 그 다르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력할 게 너무 많아요. 협력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도지사가 되고 나면 서울과 협력을 잘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뭐 인프라 구축 잘하겠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 첫째 목적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세훈 현 시장 같은 경우에 어쨌든 경기도는 누가 당선될지 현재로서는 좀 어두워요. 그러니까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은 서울에서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가장 앞서고 있는 후보이고 민주당 같은 게 대항마가 눈에 띄지 않는 물론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출마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대결 구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당선 가능성도 높고 그럼 결국 이 수도권 삼각연대 소위 이제 인천 그다음에 경기도 서울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지방자치단체 장들을 하나로 묶어서 어떤 영향을 받아보고 싶은 거예요. 즉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는 현재 지지율이나 중량감을 이제 경기도에 출마하시는 후보들도 함께 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삼각연대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각연대는 일단 만들어서 결국 선거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의 결집 또 국민의힘의 당선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화면 하단에 제목이 재밌네요. 오심. 무슨 심판 오심이 아니라 오세훈의 마음. 아, 오심. 오심 구해 나선 유승민, 김은혜. 야, 나에게 오심. 야, 이런 것도 재밌네. 나에게 오심. 아, 오심을 누가 잘 빼앗을까요? 그 치열한 쟁탈전 볼만할 것 같은데. 안진영 기자님, 이제 국민의힘 경기지사 이 당내 경선 막 후끈해질 것 같은데
지금 여론조사의 지금 상황은 어떨지도 궁금해요. 네, 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서 지난 4월 8일 갈고의 양일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에 거론되는 인물 중 누구를 지지하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건데요. 네. 김은혜 의원이 17.6%의 지지를 얻어서 1위입니다. 14.6%의 유승민 전 의원, 13.7%의 김동연 전 부총리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하지만 이 응답자를요,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혔을 경우는 김은혜 의원이 40.8%로 23.5%를 기록한 유승민 전 의원을 17.3%포인트 차이로 크게 앞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라는 게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는요. 국민의힘 내 후보 적합도 조사를 벌였더니 유승민 전 의원이 32.8%로 23% 얻은 김의원의 의원보다 9.8%포인트 오히려 높게 나왔습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는 없는 입장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초선 의원이죠. 네. 뭐 사실 김은혜 의원의 지지율 오르고 있는데 윤심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지지율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김은혜 의원의 지지율은 상당히 높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네. 그런데 이게 윤심이 작용을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이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하. 근데 이걸 보자면 역대 대통령 당선인 가운데 사실 가장 낮은 지지율인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윤심을 기대한다라면 어떤 측면이 있냐 하면 만약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정을 맡게 된다면 각 정부 부처하고 뭔가 협력하는 관계에 있어서 보다 더 용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윤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지율이 윤심 때문에 바로 이어진 거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네. 사실 대선 기간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뿐만 아니라 이 가장 주목받았던 정치인이 김은혜 의원과 원희룡 전 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호감도와 인지도가 대선 기간 중에 상승을 했고요. 그것이 당심에 반영이 돼서 당에서 이제 출마를 권유했고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출사표를 밝혔기 때문에 본인 개인의 경쟁력으로 저는 지지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윤심을 둘러싸고 두 후보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윤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대변인을 처음부터 경기지사에 내보내기 위해서 맡기지는 않았겠죠. 형식적으로 당선인요. 그리고 이 큰 선거에 등 떠밀려서 나올 만큼 제가 무모하거나 정치적으로 미숙한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윤심은 이기는 후보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심이 특정 후보한테 경선 전에 그렇게 작용하는 그런 건 일은 없다. 있을 수도 없다. 저는 우리 당원들께서 이거는 뭐 도민들과 마찬가지로 도민들이 민심이 가는 쪽으로 저는 당심도 분명히 따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허주연 변호사님, 김은혜 의원이 지난 주말에 뭐 어디에 깜짝 등장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어딜 갔어요? 네, 바로 수원 인계동 먹자골목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수원 인계동 먹자골목 어떤 곳이냐면요. 굉장히 밤 늦게까지 뭐 식당, 술집, 카페 등이 영업을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번화가예요. 와, 인증샷 내네, 인증샷. 네. 12시 14분이라고 적힌 저 인증샷을 보인 건데 이제 12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한꺼번에 진짜 많은 사람, 네. 쏟아져 나오는 저 장면을 자영업자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진을 올린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이제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든 게 코로나 시국에서 방역 정책이 1시간, 2시간씩 영업 시간을 찔끔찔끔 늘리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걸 얘기를 하면서 김은혜 의원이 대출 잔액이 7천만 원 남은 우동가게 사장님을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른바 제가 말씀드린 이 방역 정책이 살라미 방역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걸로 희망 고문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억압받은 국민들의 일상을 되돌려드리기 위해서 24시간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하, 그런 뜻이 있었군요. 무슨 배고파서 뭐 먹으러 간 게 아니라 그런 지금 실태를 파악하러 간 거예요. 근데 권상희 평론가님, 김은혜 의원이 먹자골목 방문한 거 보니까 일각에서는 어떤 장면이 막 연상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장면을 벤치마킹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25일이죠. 그러니까 대선 기간 가운데 한밤중에 이준석 대표하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신림역 먹자골목을 찾았던 건데요. 이때 청년들이랑 셀카 찍기도 하고 악수 나누기도 하고 또 야식으로 신림동 하면 가장 그 명물이라고 할 수 있죠. 순대를 먹기도 했었습니다. 네. 김은혜 의원 이번에 이 수원 인계동 먹자골목 깜짝 방문해서 이 자영업자 민심을 살핀 건데 사실 정치인들 100마디 말보다 한번 민심 행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 뭐 김은혜 의원 모를 리가 없지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가가호 방문해서 민심을 살필 수가 없잖아요. 친근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지금 정치인들이 많이 가는 곳, 항상 가는 곳이 시장 아니면 뭐 먹자골목 그러네요. 이런 곳에 가면 민심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행보를 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이준석 대표 모습 나온 김에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이준석 대표를 두고 좀 설전이 벌어졌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바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두고 이 현역 의원들 간에 설전이 이 단체 채팅방에서 벌어진 건데요. 먼저 이 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람은 김미애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SNS 글을 단톡방에 옮기면서요. 이 대표를 둘러싼 논란으로 지방선거에 지장이 크다라는 취지로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수진 의원, 정경희 의원, 조명희 의원 같은 여성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차원의 자체 진상조사나 지도부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박수영 의원도 지역에서 항의성 민원이 굉장히 많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윤상현 의원이요. 아직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 아니냐. 확실하지 않은 걸로 당대표를 흔들지 말고 일단 좀 신중히 행동하자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니까 한규호 사무총장 또 김웅 의원도 공감을 표시하고 윤 의원이 맞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수영 의원이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사실상 반박에 나섰지만 공개적인 논쟁으로 더 이어지진 않고 대화가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짜 술렁일 것 같긴 해요. 그것도 당대표 이 신상 관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내용도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잖아요. 이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뭐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뭐 강윤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가로세로 연구소에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가 된 건데 폭로를 한 내용들을 보면 성접대를 받았고 이준석 대표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7일 최고위원회에서 그 강윤석 변호사의 입당, 그러니까 복당이죠. 복당이 불허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더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되죠. 특히 현장에서 선거에 직접 뛰고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중도층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성 표심이 많은 부분 돌아설 가능성도 있고 대표가 이런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 어쨌든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에.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는 대체적으로 인물에 대해서 투표도 하지만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 데야 많이 알려진 인물들인가 그런데 지역에서는 보통 줄투표라 그래서 당을 보고 찍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에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이런 의혹 논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해 12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제기했었지만은 무대응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9일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섰는데요.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 복당이 되면 관련 유튜브 연성을 내리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 그러면서 강 변호사와 통화한 1분 6초짜리 녹음 파일까지 공개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대표는 이어서 성접대 의혹,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해서 허위라고 반박을 했고 강용석 변호사가 복당 거래를 제안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을 이제 사실 이준석 대표가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뭐 대화가 오간 걸 보니까 뭐 실제로 전화를 시작 걸었을 때 이 대화부터 쭉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고 우리 대표님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얘기를 했나 보죠.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가 왜 그러고 있어요 도대체? 답답하고 좀 이제 화가 난다는 얘기겠죠. 다 고발도 취하고 영상도 내리고 다 할게요. 우리가 싹 없애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복당 신청 접수한 건 봤는데 최고위원들 어차피 투표할 텐데 지금 상태로는 쉽지 않겠네. 대표님이 잘해주시면 뭐 대표님 뜻이 제일 중요하죠. 일단은 좀 저자세로 나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나이 차이는 강용석 변호사 나이가 더 많을 텐데 뭐 하여튼 보시죠 라고 이렇게
영상을 내려주겠다는 말을 했다는 그 대화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성배 변호사님, 강용석 변호사도 저 대화 내용 공개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강용석 변호사는 녹음 파일이 공개된 지난 9일 경기도 성남시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대표 측이 먼저 이러한 제안을 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SNS에 글을 올려서 브로커 기자가 영상을 내리고 상호 고발을 취하하면 복당을 허용하겠다며 저에게 먼저 이준석 대표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전화를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물밑 협상을 주도한 인사는 이준석 측 브로커 기자라고 폭로합니다. 아울러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 관련 자료라면서 연루자로 지목된 인물들의 사진과 녹취록 그리고 수사 기록에서 발췌하였다는 문자 리스트도 공개했습니다. 하하. 이 공방이 점입 가격입니다. 브로커 기자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용석 변호사 원래 되게 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잘 알죠. 사실은 강용석 변호사가 이번에 좀 지방선거에 출마 의지를 실제로 갖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한테 대뜸 갑자기 전화해서 그런 일이 터지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공격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미 12월에 제기했을 때 저는 형사적으로 이미 다 고소를 했고 그리고 상대 쪽에서 저를 고소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네. 서로 고소해놓은 상태입니다. 모두 알고 싶은 게 그냥 이준석 대표께서 성상납 있었다 없었다 전 확실하게 다 허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이 사안이 지금 경찰 조사 중이라는데 실제로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이준석 대표 측에서요. 이미 처음 의혹이 제기됐던 작년 12월에 벌써 고소를 진행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가세현 출연진인 이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기자를 정통망법상 이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상태고요. 반대측도 이준석 대표를 고소를 했어요. 뭐 알선수재 혐의 이런 것들로 고소를 한 상황에서 서로 고소가 돼서 서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그러면 과연 이 성상납이 있었냐 없었냐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뭐냐라고 물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한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미 허위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면서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상임고문의 부인 김혜경 씨 관련 소식이 지금 들리는데 권상희 평론가님 어떤 얘기입니까? 대선 국면에서 김혜경 씨 리스크이기도 했었죠.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언론이 상당히 떠들썩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업무 추진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액수가 수백만 원에 달한다는 경기도청의 이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이 법카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 이 경기도청의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가 도청에 근무하는 기간, 그러니까 그 근무 기간이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체를 조사했는데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제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 사적 사용 의심 내역 건수가 70건에서 80건인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액수는 700만 원에서 800만 원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 돈은 감사 관련 규정과 경찰의 고발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건수와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언론 취재에 의해서 이 지금 내용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돈은 해당 내용 3가지로 지금 의심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김혜경 씨 제공 목적의 음식물을 포장한 것과 또 코로나19 사적 모임 제한에 따라서 음식점 쪼개기 결제, 그리고 김 씨 자택 인근 음식점에서 개인 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에 취소하고 법인 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등 이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앞으로 이 수사 진행에 따라서 혹시 소환하게 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른바 K-나이, 한국식 나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만 나이로 하겠다는 건데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대표님 몇 살이죠? 38? 아니 36이요. 왜 갑자기 2살이나 어려져요? 우리나라는 사람마다 나이가 3개예요. 3개나? 아우 복잡해. 이제 통일할 때도 된 거 아니야? 국제 표준에 맞춰 통일하는 걸로 바꿔볼까요? 오케이. 후보님께 보고 드릴까요?
부모님 전화 받으세요. 좋아, 빠르게 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자,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저 포함 6명 만 나이 한 살씩 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진용 기자님? 네, 맞습니다. 이게 대통령 공약상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이 지금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바로 어제 인수위원회에서 사회적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르면 내년 초까지는 관련된 법 정비를 마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 1962년에 우리 정부는 세금 등 법률과 관련된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만 나이 출생연도 기준이 한국식 나이 3개가 계속적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는 취지입니다. 근데 앞서 허지원 변호사님, 앞서 대선 때 그 홍보 영상 만든 거 국민의힘에서 거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3가지 나이가 있다는데 어떻게 3가지가 나와야 하면 계산법 있어요? 굉장히 복잡했었죠. 그동안 3가지나 있었어요. 만 나이는 쉽게 말하면 생일날 미역국 먹으면서 1살 먹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뭐가 있었냐면 한국식 나이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출생일부터 일단 1살을 시작해서 매년 1월 1일에 떡국과 함께 나이를 먹는 이 나이가 있었고요. 또 하나 연나이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 0살에서 만 나이처럼 시작을 하는데 그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또 해당 나이를 계산하는. 그래서 연나이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요. 2002년 5월생 같은 경우에는 한국식 나이로 계산하면은 21살이고 연나이로 계산하면은 20살이고요. 만 나이로는 19살이 됩니다. 계산법에 따라서 최대 2살까지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각자 되고 싶은 나이, 각자 유리한 나이로 주장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만 나이 계산법으로 바뀌게 되면요.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만약에 12월 31일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 바로 1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0살입니다. 그리고 새해라고 해서 1살 더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생일인 이듬해 12월 31일이 돌아오면 그때서야 1살이 더 먹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일리는 있어 보여요. 다만 이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좀 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랄게요. 앞으로 만 나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 지금 공개 수배한 지 한 2주가 됐는데요. 여전히 이은혜와 조연수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그런 가운데 이 남편의 비참한 삶에 대한 증언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은혜 남편이 회사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루에 라면 하나만 먹으면 버틸 수 있다. 3,000원만 빌려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자를 보낸 게 2019년 6월 28일, 사망 이틀 전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 15년 이상 한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 같은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주변인들의 전언입니다. 네. 지금 보세요. 제가 처음에 제 눈을 의심했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저는 저 문자 메시지 보면서 3천만 원 입금해 준 줄 알았는데 제가 자세히 봤더니 3,000원만 입금해달라고요, 지금? 정상적인 부부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족은 장례식에 온 회사 직원으로부터 전혀 몰랐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이은혜의 남편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받아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사내 대출도 5천만 원이나 있다는 겁니다. 모두 1억 원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보증금 300만 원의 반지하 월세를 살고 끼니 걱정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족이 당연히 이은혜에게 이 돈의 행방을 물었지만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많이 써서라고만 하고 어디다 썼는지는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유족은 이은혜가 이 돈도 따로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주 남편한테 착취 탈탈 털어갔어요. 탈탈 털어가. 그런데 허주연 변호사님, 이은혜가 지금 숨진 남편을 정신적으로 막 세뇌하고 지배했다. 뭐 그런 언론 보도가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네, 그게 근거가 되는 문자 메시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남편이 숨지기 전인 2019년 1월에 공범 조연수에게 SNS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숨진 남편과 이은혜의 어떤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내를 두려워하면서도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용이요. 이은혜에게 쓰레기라는 말을 듣고 싶지가 않다. 정신병자라는 소리 안 듣고 존중받고 싶다. 짜증내고 욕할까 봐 무섭고 나도 현수처럼 은혜에게 인정받고 싶다. 잘 살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남편은 이은혜란 여자한테 완전히 조종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아주 무서워합니다. 쓰레기란 말 안 듣고 싶어. 어떻게 남편한테 쓰레기란 말 하고 살아요? 그리고 존중받고 싶다, 무섭다, 짜증내고 욕할까 봐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느닷없이 나도 현수처럼 은혜에게 인정받고 싶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버젓이 결혼한 여자가 남자친구라고 조연수를 놀러가서 데리고 오지 않나. 근데 이 피해자인 남편은 현수처럼 은혜에게 인정받고 싶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완전히 뭐 이게 지배를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지배를 받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은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조연수라는 사람이죠. 현수라는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형태의 반응 또는 반발 또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지배를 받지 않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인정받고 싶다. 쓰레기라고 얘기하고 정신병자로 얘기하고 이런 발언을 들으면서도 계속 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은혜가 얼마나 이 피해자를 지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했냐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버젓이 남편 앞에서 조연수를 자랑을 하거나 칭찬을 하거나 이랬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조연수처럼 인정받고 싶다는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남편 앞에서 부인이 다른 남성을 존중한다고 얘기하고 그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본인을 무시하는 쓰레기라고 정신병자라고 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정신적으로 저는 이 피해자가 엄청난 지배를 받고 있을 것이고 그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복종하는 상태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안타까워요. 이분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은혜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마음이랄까요, 이게 그냥 거기에 그냥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용해 먹은 이은혜란 이 여성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인간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남편의 이 약점 또는 정서적으로 힘든 점을 그대로 악용했어요. 이은혜란 여자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은혜가 어떤 사람인가를 전문가를 통해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은혜의 반응을 보면 전혀 공감 능력을 읽을 수가 없고요. 공포조차 잘 공감이 안 되는, 공포를 잘 느끼지 못하는 이런 깔깔대는 웃음소리, 이게 이제 주류의 정서로 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공포에 대한 둔감성, 그리고는 뭐 그래서 결국 타인에게 잔혹한 행위를 하는 건데요. 결국 사이코패스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물론 뭐 검거하고 검사를 해봐야 이제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지금 나오는 내용만 토대로 봐도 정상적인 범주 내에 정서 경험이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는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언론이 지금 이은혜란 여성의 부친을 만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들려주던가요? 딸을 둘러싼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신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은혜가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요, 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신혼집에 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공범 조연수랑 동거를 결혼한 이후에도 했거든요. 근데 거기로 해놓은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인천 집으로 그대로 해놨대요. 그러면서 서로 왕래를 하고 지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은혜 부친에 따르면 지난 연말 이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에 이은혜가 집을 방문한 뒤에 부모와도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지금 의혹들이 80% 이상 뻥튀기가 된 거다. 우리 딸 그런 사람이 아니다. 동네에서 진짜 효녀라고 소문이 났고 부모가 둘 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여행을 갈 때마다 부모를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아이다라고 하면서 딸을 감싸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겁니다.
권상희 평론가님,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부모한테는 잘한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자식을 두둔하는 부친의 모습이라고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데, 왜냐하면 지금 부친은 우리 딸 효녀였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인근 주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오랫동안 주변에 살았던 지역 주민들 이은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효녀라면 게다가 지금 부모님들이 다 휠체어에 의존해서 생활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랬다면 당연히 자주 찾아뵀어야 되고, 자주 찾아뵙다 보면 당연히 인근 주민들한테 발견이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띄었겠죠, 그죠? 그리고 효녀라는 이야기도 인근 주민들이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됐다면. 근데 본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마도 아버지 입장에서 지금 이은혜에 대한 여론 상당히 나쁘고, 그동안 보도된 내용만 종합해서 본다 하더라도 인면수심이라는 단어밖에는 떠올리지 않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네. 이 어떤 나쁜 여론을 조금이라도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론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두둔하는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이은혜는 지금 부모와도 연락이 끊긴 상태인데, 그런데 잠적하기 전에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해 12월 검찰 1차 소환 조사에서 이은혜와 조연수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검찰이 추궁을 했습니다. 이 메시지 내용을 보면은요, 남편에게 보거독을 먹였는데 왜 안 죽을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다음 날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이은혜, 조연수가 잠적을 했는데요. 이때 이은혜가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잡히면 구속될 것 같다는 내용이었는데, 결국 1차 조사 끝난 후에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잠적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후 해당 지인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메시지를 받고 이은혜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두절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박성매 변호사님, 여기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구속도 시키기 전에 결정적인 증거, 남편에게 보거독을 먹였는데 왜 안 죽을까, 그 메시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지금 도망가라고 지금 한 거잖아요, 지금. 검찰의 수사에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 시간이 경과했고 부적에 의한 살인이라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출석만 제대로 한다면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확보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에 대해서 묻고 답을 들어야 증거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중한형 선고가 예상되는 살인죄 사건입니다. 더더군다나 어렵게 재수사가 개시됐고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상태였습니다. 검찰도 압수수색 등을 거쳐 상당한 정황을 추가로 확보해두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차 조사를 마치고 바로 다음 날 2차 조사 일정을 잡았다는 것은 준비한 질문을 모두 다 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장시간 조사로 중단 가능성이 예정돼 있고 결정적 증거를 제시할 상황이었다면 미리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검찰의 이 대목이 좀 아쉽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야, 지금 한쪽에서 누리꾼들이 이은혜 잡으려고 난리인데, 지금요, 이은혜의 팬카페? 팬톡방 이런 게 생겼대요. 최전복 교수님. 예. 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대체? 정신이 없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범죄자 애호 심리라고 하는 건데요. 중범죄자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우상화하고 그 사람들을 우상화하는 팬카페 만들어서 거기서 활동하고 이러면서 본인들의 존재감을 또 드러내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심리죠. 그러니까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우상화시켜가지고 본인이 그 우상화된 사람을 추종한다는 모습으로 본인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상한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심리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또 문제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사회적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멈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솔직히 이은혜가 잘못한 게 있다면 너무 예쁜죠? 이게 진짜 할 말이에요? 숨진 피해자 그리고 그 유족들 생각이나 해봤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분노가 치밉니다, 정말.